여러분 2교시에서는 이제 다시 5장에 있는 내용부터 다시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제 우리 5장의 뒷부분을 좀 설명을 이제 마저 좀 못했죠.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미래, 이게 그 싱귤러리티라는 얘기를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도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이제 그 하고 가셨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단계가 오게 되면 이제 왜냐하면 그 스스로 학습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. 우리가 저희가 그 인공지능에 이제 그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 어떤 코에션트 사람으로 얘기하면 IQ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지표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튜링 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어떤 객관적인 지능의 수준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 얘기하는 IQ를 넘어서는 보통의 사람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이 출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.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전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뭐 영화 속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봤죠. 그게 현실화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우려되는 부분. 뭐 이제 일부 학자들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또 비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좀 지정을 하자. 연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미리 좀 그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놓으면 그거에 따라서 연구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활용하는 사람이 주의를 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여기 좀 담겨 있습니다.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기 싱귤러리티라고 하는 거 있죠? 요거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우리나라 말로 좀 뭐 직역을 하게 되면 뭐 특이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. 그게 이제 뭐 학자들마다 뭐 10년 후, 20년 후, 뭐 100년 후, 뭐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떠한 제품은 인간의 지능보다 넘어설 수가 있겠죠. 그게 뭐 딱 어느 시점에 와서 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시점 그런 거를 우리가 싱귤러리티 뭐 특이한 지점이 이제 온다라는 뜻이죠. 그래서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그때 되면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.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어떠한 로봇이 생기면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. 라고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빈 굿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좀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따르면 지금은 이제 인간의 지능이 그 이제 뭐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지능이 좀 이제 학습에 의해서 늘어나죠.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요때 요 시점을 이제 특이점이라고 이제 합니다. 그 시간은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이제 그런 우려 섞인 얘기는 요 분 있죠. 요 그 쭈리 대학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컴퓨터의 그 어떠한 스토어드 프로그래밍의 어떤 이론적 배경을 처음 주장한 그래서 설계한 사람이에요. 앨런 튜링도 이 사람 밑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. 수학자인데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러한 싱귤러리티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, 그 다음에 어빙굿이라는 사람이 이제 인텔리전스 익스플로전. 그래서 싱귤러리티가 이제 미래에 어느 시점에 올 것이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당히 이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보면 요 퍼즈와일이라는 분인데요.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책도 좀 썼어요. 싱귤러리티가 가까워지고 있다.
라는 책을 쓴 2005년에.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면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요. 이 사람도 예측하기에 앞으로 한 20년, 25년 정도 후에 아까 그 얘기했었던 요 지점에 도달할 것이다. 그렇죠? 인간의 지능이 넘어서는, 그렇죠? 인공지능이 도래할 것이다. 라고 이제 요 책에 써져 있습니다.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, 이분도 이제 많이 좀 얘기를 하고 계세요. 사람들이 미래학자로서. 그 다음에 또 요 분도 이제 그 우드코우스키라는 분 있죠. 이 사람은 이제 뭐 특이점이 이미 시작이 됐다.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, 이 사람은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. 무어의 법칙. 네, 그 상당히 오래전에 이제 1960년도에 무어라는 사람이 좀 하드웨어 가지고 좀 얘기를 했어요. 하드웨어의 속도나 이런 게 처리 속도가 그게 지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. 그게 이제 상당히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. 그 어떤 저장 공간이라든지 처리 속도 측면에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속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얘기를 좀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미 시작이 됐고, 96년 이후부터 인공지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것이다. 그래서 이제 우드코우스키라는 사람이 또 얘기를 했고요. 이 사람이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든 게 요거예요.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한 5만 년 전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, 그래서 이거 어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됐다라고 보고, 한 4만 년 동안 이제 그 인류가 상당히 이제 뭐 발전을 해왔죠. 그 다음에 요 이제 어떤 기록의 문화가 시작된 게 뭐 중국인가요? 뭐 어쨌든 뭐 우리나라라고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600년 전에 벌써 시작이 됐고, 요게 이제 어떠한 그 다른 동물들에서는 이 인쇄술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근데 인류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게 이제 인류가 됐다. 그 다음에 더 획기적인 게 컴퓨터가 발명이 됐다. 이게 이제 이게 70년 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어느 컴퓨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되고, 인공지능은 60년 전, 딥러닝은 20년 전에 벌써 딥마인드라고 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그게 이제 뭐 어떤 이런 연도를 외우는 것보다 요 사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. 4만 년 걸렸고, 또 요것도 요거보다 더 적게 걸렸고, 요 10년 사이에 벌써 AI가 시작이 됐고, 그렇죠?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, 이게 요 주기가 점점 짧아진다 이런 얘기죠. 그렇죠? 그래서 앞으로 30년 후에 그 인텔리전스가 익스플로전 하면서 특이점이 생겨날 것이다. 그렇죠?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이 이제 유드코우스키라는, 아까 이제 요 분 있죠? 요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뭐 요 분도 영국의 철학자인데요. 그 미래의 슈퍼 AI가 생겨나면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맞냐? 뭐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떤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2040년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한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, 앞으로 30년, 3, 40년 후에 싱귤러티가 시작이 될 것이다. 그 다음에 학회 조사한 사람도 뭐 30년에서 60년. 그러니까 연구원들 대상으로 뭐 2045년. 뭐 요거 세 개는 좀 비슷한 얘기죠. 그 다음에 뭐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.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백 년 걸릴 것이다.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. 그 싱귤러티가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마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.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래는 하는데, 물론 이제 도래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인간의 어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인공지능이 해결해주고, 인간은 보다 더 자아 실현,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가, 뭐 이런 어떤 그 인생의 뭐 어떤 다른 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뭐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게 가장 이제 바람직한 거죠.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님도 이제 그
미래에 우리 인간의 거의 뭐 몇 배나 되나? 뭐 300이라고 해도 이제 뭐 10배인데요. 그 거의 뭐 그 20배 가까이. IQ가 3000.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다. 이게 이제 손정희 회장님께서 개발하고 있는 페퍼. 우리나라에도 좀 왔다 갔죠. 이 페퍼라는 로봇은.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창의적인 거는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냐. 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,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이제 디즈니, 가 이제 창의성에서는 뭐 압도적인 거죠. 뭐 이게 뭐 디자인 쪽에 보면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사과의 지도를 그린다든지, 바나나의 키위, 그리고 이제 뭐 사과의 오렌지, 뭐 이렇게 창의적 발상을 하는 디자인적 관점인데, 어쨌든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사람만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, 인공지능이 사람의 형태의 학습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다면, 인공지능도 창의적인데 기여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이제 이게 대표적인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이제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, 이제 좀 여러분들도 이제 어떠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념이 확실하지는 않은 분들이 이제 다양한 학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가 많을 수가 있어요. 이런 것처럼 사각형의 이제 초등학교의 뭐 이제 시험 문제인 것 같은데요. 다음 도형이 사각형이 아닌 이유를 써보시오 이러면 이 사각형에 대한 정의를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? 분명히 학생들도 배웠을 텐데 사각형이면 가로와 세로 길이, 가로의 길이가 똑같고 세로의 길이가 한각은 90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걸 안 쓰고 이렇게 썼다 이거. 원래는 사각형인데 찢어져서 아니라는 얘기야.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얘기 사실은.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. 그 다음에 뭐 엄마는 마덜, 아빠는 파덜, 사행시를 지어라 뭐 이렇게 있고. 그 다음에 요약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남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요약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 학생은 길면 지루하니까. 요것도 딴에는 좀 맞는 얘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거는 숨바꼭질 할 때, 한 명 이상을 찾고 남은 사람 못 찾았어요. 그러면, 뭐 못 찾겠다, 뭐 이래가지고, 하는데, 이거 뭐라고 대표냐면, 얘들아 집에 가자.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상당히 좀 이제 뭐, 이건 틀렸다라고 하지만,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어떤 학생들의 생각하는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독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문제 해결이나 문제의 정의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창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뭐 수학적으로 뭐 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이제 평소에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접해 보거나 물론 이제 국어, 영어, 수학 뭐 이런 뭐 기본적인 어떤 학문적 배경이 물론 이제 뒷받침되면 보다 더 이제 효율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. 그렇죠? 그래서 평상시에 책을 좀 많이 접하시고 다양한 어떠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야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도출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인공지능도 과연 창의적이 될 것인가가 핵심적인 싱귤러티의 시점을 예측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에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.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이 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이러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심한 예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공격한다.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. 이게 충분히 가능한 영화 속 얘기이지만 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. 영화 속 얘기인 것 같지만 가능할 수도 있어요. 그걸 우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떤 위험성을 좀 인지를 하고 윤리를 좀 마련하고 기준을 그 다음에 나쁜 의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강대국들이 이걸 만들면 상당히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와서 그 다음에 뭐 살상무기
그죠?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. 드론 같은 거 있죠.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요 근래에 요 드론 가지고 공격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 사람이 이제 인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론으로 먼저 가도 공격하고 어쨌든 지상군은 나중에 투입하는.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 자율 드론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무기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뭐 이미지 인식, 얼굴 인식, 그쵸? 공격하고자 하는 어떤 얼굴을 인식을 시켜서 스스로 학습하고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폭발시키는 뭐 이런 살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다.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뭐 윤리라는 말이 있죠. 그래서 AI ethics라는 말을 통해서 그 전 세계적으로 요 개발이나 연구, 활용 면에서 주의사항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. 그걸 이제 좀 유념해서 개발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ethic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뭐 개발자들이 준수해야 되는 거, 그 다음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거, 그 다음에 연구 과정이나 내용을 조작하지 말아야 되죠. 연구하는 사람들이.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.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나 기술들이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대두하지 않을 거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재난은 발생할 수 있지 않냐, 그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, 그죠? 그 다음에 그 프리벤티브 예방적 차원에서의 윤리의식적 접근을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고 활용하고 개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실제적으로 요 챗봇이라는 거 있죠.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. 그 여러분들 카톡을 통한 카톡 플랫폼을 이용한 챗봇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많이 좀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, 우체국 택배라든지 뭐 보험회사, 금융회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챗봇을 자동으로 좀 하고 있는데, 요게 실제적으로 사람이 한 말을 해석을 하고 스스로 그 답안을 만들어내는데 여기 좀 문제가 있는 챗봇들이 있어요. 프로그래밍적으로.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심한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챗봇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. 지금 현실적으로. 그래서 그 이걸 개발을 할 때 윤리 강령을 좀 지켜야 된다. 그죠? 챗봇이라고 하는 건 채팅하는 로봇의 줄임말입니다. 채팅 로봇. 그래서 이제 그 EU에서 보면 뭐 7가지인데 요거 핵심적인 건 5가지 좀 얘기를 하면, 기술 개발할 때 인간이 주체가 돼야 된다. 안정적으로 개발돼야 된다. 개인정보가 보호돼야 된다. 투명하게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이러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된다.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. 그 나머지도 뭐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가 아실로마라는 미국에서 컨퍼런스에서 이때 이제 그 스티븐 호킹도 참여를 했어요. 아까 그 어떤 싱귤러티 이즈 니어라는 책을 쓴 요 레이 커즈와일도 이제 참여해가지고 서명을 했는데, 그 23가지예요. 23가지가 보면 요 아실로마 원칙이 연구 문제 5가지, 그 다음에 윤리와 가치 13가지, 그 다음에 장기적인 문제 5가지, 뭐 이래가지고 그 23가지를 만들어냈어요. 아까 그 EU에서 만든 거랑 좀 비슷한 내용도 겹치는 것도 있는데,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 지명을 따서 아실로마 AI 프린스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요 23가지는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. 이게 이제 요 3년 전에 만들어진 거고, 뭐 좀 살펴보면 뭐 전반적인 거를 좀 다루고 있고요. 유익한 지능이라야 되고, 이익을 좀 가져와야 되고, 무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.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4가지 핵심적인 원칙이고, 이걸 이제 연구 문제 5가지는 뭐냐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지능, 뭐 이런 거 자금을 동반해야 된다. 뭐 교류를 좀 해서 정책하는 사람하고 연구자하고, 그 다음에 협력하고 신뢰하고 투명성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는 팀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.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윤리와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뭐 13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그 6가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뭐 안전과 보안, 확보,
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자는 도덕적 의미의 이해관계자여야 되고요. 인간의 존엄성과 공존해야 되고, 뭐 아까 얘기했지만 또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고, 어떤 개발하는 프로세스를 존중하고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요 무기 경쟁은 좀 방지해야 된다. 하지만 이제 그 대부분 선진국들에서는 요 무기 경쟁을 앞다퉈하고 있어요.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. 좀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AI 역량, 계획 관리, 위험 관리, 뭐 통제, 안전 관리, 그 어떤 초지능의 지능의 어느 싱귤러 시점에서에 만들어지는 인텔리전트 익스플로전에 대한 그 혜택은 공공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. 요게 이제 어떤 일부 국가나 일부 단체들이 공공성을 무시하고 활용했을 때에 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 개발을 해야 된다. 라는 게 이제 아실로마 원칙, 아까 그 얘기했었던 아실로마라는 미국에서 그 학자들이 모여서 서명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7개, 여기 이제 요 7개인데요. 이게 이제 그 좀 보면 그 요 내용하고 뭐 비슷한 내용인데요. 그렇죠? 구글에서도 2018년에 아실로마보다 1년 있다가 그 보면 뭐 이게 첫 번째 거죠. 이익이 되는 거 사회적으로. 불공정한 어떠한 그 unfair한 바이어스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. 그다음에 그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. 그렇죠? 안전하게. 그다음에 프라이버시를 이제 그 보호해야 된다. 그렇죠? 프라이버시. 그다음에 뭐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. 그렇죠? 그다음에 뭐 원칙에 부합돼야 된다. 그렇죠? 원칙에 부합돼.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표준, 높은 표준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. 그렇죠? 그다음에 원칙에 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용도가 가용해야 된다. 뭐 그런 얘기인데요. 어쨌든 요 이제 5가지로 좀 줄이면 편익성에 대한 부분, 그다음에 요거를 불공정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, 공정성. 그다음에 인간의 지시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. 이렇게 거꾸로 그 사람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. 결국은 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죠? 그다음에 어떤 개인정보 보호. 뭐 아까 앞에서 저 얘기했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. 그다음에 이제 원칙에 부합되는 용도. 원칙이라는 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원칙이 되겠고. 그래서 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그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.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. 그래서 뭐 핵심적인 거는 사회적 이익이 돼야 되는 거죠. 인간이 지배를 당하면 안 된다는 거.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. 그죠? 그다음에 공정성. 싱귤러티 시점에서에 나오는 그 산출물에 대해서 일부 국가나 일부 단체가 독점해서 그 전유물로 쓰게 되면 상당히 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. 그거를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에 우리가 이제 구글은 2018년, 아실로마는 2016년, 그렇죠? EU가 2017년, 뭐 이렇게 순서대로 아마 이제 EU는 2016년이에요. 순서대로 좀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뒤늦었지만 2019년에 그 비영리 단체가 이제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그 3가지를 추구하고 있죠. 인류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. 부작용과 위험성을 사전에 정의해서 방어를 좀 했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 윤리와 안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핵심적인 거는 싱귤러리티, 그 다음에 윤리적 측면, 그 다음에 학자들이 얘기한 거 내용을 좀 숙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